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욘디의 내 몸의 닥터 시간입니다. 저는 대한임상순환의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재신내과 유재춘입니다. 제가 2년 전에 경동맥 초음파로 무엇을 알 수 있나 라는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뵈었는데요. 그 이후에 많은 분들께서 그러면 경동맥 초음파 후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에 대한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경동맥 초음파 검사 후에 최고의 치료법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또 질문도 나중에 강의 다 끝나고 난 뒤에 질문도 몇 가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경동맥 초음파라는 것은 비침습적으로 초음파를 이용하여 경동맥의 구조적 이상을 평가하는 검사 기법이죠. 그래서 B 모드를 이용해서 경동맥의 플라크 또 경동맥 내중막 두께를 측정해서 우리 전신 혈관에 있는 동맥의 벽에 내벽의 내막이라 그러죠. 동맥벽의 죽상 동맥 경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평가해서 심혈관 위험도를 평가하는 거고요. 또 도플러를 이용해서 국소적으로 얼마나 경동맥이 좁아져 있는가, 협착이라 그러죠. 좁아져 있는데 어디에 좁아져 있고 어느 정도인가 그걸 파악하는 게 이제 경동맥 초음파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동맥 초음파가 그러면 과연 심혈관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경동맥 내중막 두께라, IMT라 그러죠. 내중막 두께가 0.1mm 증가할 때마다 심근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10%에서 15% 증가하고 뇌졸중의 위험이 13 내지 13%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IMT가 두꺼워져 있는 환자들을 우리가 치료를 했을 때 과연 그게 효과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계속 논란이 많았는데 최근에 2020년도에 최근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은 약 한 10만 명, 거의 119개죠. 연구를 갖다 분석을 했는데요. 해봤더니 고혈압 약제, 또 지질 강화제, 당뇨병 치료제 등 이런 모든 약제를 가지고 IMT를 줄인 치료를 해봤더니 IMT 내중막 두께가 연간 10 마이크로미터 감소할 때마다 심혈관 위험이 9%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거죠. 그 결론은 IMT를 치료하면은 애후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020년도 서큘레이션 저널에 발표가 됐었고요. 이 IMT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게 결국 경동맥 죽상 경화 반인데 플라크라 그러죠. 플라크라 그러는데 이 반인데 내중막 두께와 별개로 중막 두께와 더불어서 이 경화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간상동맥 질환의 위험도를 외치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그냥 단순하게 내막만 중막만 두꺼워져 있는 경우보다 그게 플라크가 있을 경우에는 훨씬 더 위험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동맥 초음파를 할 때 여러분들 보통 결과지를 가지고 저한테 많이 오시는데 몇 밀리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 몇 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플락이 어떻게 생겼느냐, 어떤 형태인가 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경동맥 플라크는 위치에 관계없이 어디에 있든 총경동맥에 있든 벌브에 팽대부라 그러죠. 팽대부에 있든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뇌졸중 뇌경색과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경동맥 초음파를 한 번은 해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 경동맥이 50% 이상 좁아진 정상이 없는 당뇨병 환자 중에 21%만 12년 관찰했을 때 생존하는데 만약에 당뇨병이 없고 경동맥의 죽상 경화가 50% 미만의 환자는 거의 62%가 생존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생존율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말을 인즉슨 당뇨병이 있으실 때는 경동맥 초음파를 해서 경동맥에 병변이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 그게 만약에 병변이 있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심혈관 위험 인자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동맥 초음파는 경동맥 동화반이 심혈관 위험도 평가에 있어 이득이 큼이 이미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정도의 심혈관계 사건 위험도를 가는 환자에게서는 위험도를 재분류할 때 그런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2020년도 대한민국 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 이상지질혈증 진료지침 5판을 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고시가 되어 있고요. 유럽 심장학회에서도 이 경동맥 초음파는 도움이 된다. 2A 리스크를 리스크를 평가할 때 도움이 된다. 2A로 되어 있고 우리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간상동맥 CT, 칼슘 스카는 오히려 2B죠, 그죠? 고려해 볼 수도 있다지만 경동맥 초음파는 2A로 약간 한 단계 높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동맥 초음파는 유용하다는 거고요. 특히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중요한 그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죠. 작년에 2023 유럽 심장학 고혈압학회에서 이제 진료 지침을 발표했는데 거기에도 보시면은 경동맥 초음파를 해서 경동맥 플락이 있으면은 이것은 이미 고혈압에 의한 장기 손상이 있다라고 하이퍼텐전 메디에이티드 오간 데미지라고 거기에 포함을 시켰고요. 더군다나 만약에 플락이 있으면서 거기에 의미 있는 협착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미 중풍이 왔거나 스트로크, 중풍이라 그러죠. 중풍이 왔거나 심근경색이 왔거나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하나의 질환으로 분류를 했다는 겁니다. 질환으로. 예. 분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거든요. 네. 그걸 잘 이해를 하시고 최근 들어서 그만큼 경동맥 초음파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분들에게 경동맥 초음파를 할 것인가? 우선 심혈관 위험 인자가 있으신 분들을 반드시 한 번 정도는 해보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3고라 제가 늘 강조하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 3고가 있으시거나 흡연을 하거나 조기에 심혈관 사망한 가족력이 있거나 이런 위험률이 있는 분들은 꼭 한번 해보는 게 좋고 뇌허혈이나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증상이 있고 한 손에 마비가 왔다든지 뭐 그런 경우 또는 실신을 했는데 뇌전증이 왔는데 어지러운데 원인이 뚜렷하지 않아. 그럴 경우에는 한 번 정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정상을 동반한 말추동맥 질환이 있거나 간상동맥 질환이 있거나 대동인유가 있는 환자는 반드시 해봐야 되고요. 또 목에 박동성 종괴가 있다든지 목에서 이게 청진을 하다 보면 잡음이 들립니다. 슉슉 하는 그걸 부르라 그러는데 잡음이 들릴 경우는 해봐야 되고 또 이미 경동맥 초음파를 해서 플락이 있거나 협착이 있을 때 반드시 매년 추적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고 또 의사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환자들 해보는 게 좋겠다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 플락이라는 거는 이때까지 이게 그 2012년도에 맨하임에서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서 플락을 정의할 때는 대개 뇌 중막 두께가 1.5mm 이상, 내강으로 돌출이 0.5, 주변보다 50% 이상이 튀어나오면 그게 플락이다라고 정의를 했고 이 플락이 많이 생기는 거는 이 대개는 벌브라 그래. 이 팽대부 이게 총경동맥이고 내경동맥, 외경동맥인데 거기에 갈라지는 부위, 벌브 부위에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내경동맥에 두 번째로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총경동맥 이 부위에 잘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동맥 초음파를 할 때 그 부위를 우리가 이렇게 유심하게 아주 열심히 보는 거죠. 거기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 한 10년이 지난 뒤에 2020년도에 미국 심장 초음파 학회에서는 이 그레이딩을 조금 더 세분화했습니다. 세분화해가지고 이 플락이 2.5 이상이 되면 1.5 이상이면 플락이라고 정의를 하지만 2.5 이상이 되면 좀 더 고위험군에서 그레이드 3로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를 했고 이 플라크를 측정할 때는 수직으로 재는 게 중요합니다. 수직으로 몇 미리가 올라가 있나 이게 측정하는 게 정확하고요. 오늘 강의의 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플라크가 얼마나 두꺼운가도 중요하지만
이 성상이 어떤가, 모양이 어떤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양이 어떤가. 스무드한가, 이 표면이, 플라크의 표면이 스무드한가, 불규칙한가. 우리가 위궤양처럼 쑥 파진 거 있죠. 궤양이라는 게 쑥 파진 거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표면에 이렇게 궤양이 있는지. 그 다음에 내부 성상이 호모지니스, 균질하냐, 비균질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고, 또 에코가 초음파를 봤을 때 그 에코가 떨어져 있는지, 같은지, 높은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호모지니스하다, 균질한 에코를 보일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헤테로지니스하죠. 그래서 이게 비균질적인데, 이럴 경우 성상이, 플라크 성상이 이럴 때는 이런 환자들이 중풍이 잘 온다는 거예요. 중풍이, 정상이 잘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무드한 것보다는 이렇게 일레귤라, 울퉁불퉁할 때, 이럴 때 뭔가가 잘 떨어져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풍이 잘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안 좋다는, 그거는 이미 연구가 되어 있어요. 이미 2006년도에 연구를 했더니 스무드한 것보다는 설페이스가 불규칙할 때, 일레귤할 때 뇌졸중의 빈도가 훨씬 더 올라가죠. 이렇게 불규칙할 때 더 올라간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맥경화라는 거는 최근에 비운 데서 많은 강의를 했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맥경화반이 어떻게 생기냐? 동맥경화반이라는 거는 항상 쓰리고가 납니다. 우리가 쓰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담배 흡연도 들어갑니다. 그런 거로 인해서 위험인자로 인해 가지고 이 혈관의 내벽이라 그럽니다. 내막이라 그럽니다. 내막에 있는 세포들이 손상을 받아요. 그게 되면, 손상을 받게 되면 여기 틈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으로 뭐가 들어오냐? 쉽게 말하면 지단백이라 그러는데, 이거 여러분 쉽게 그냥 콜레스테롤을 생각하게 됩니다. 크기가 작은 80나노미터 이하가 되는 작은 것들이 그 혈관, 세포 사이를 뚫고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놈들이, 콜레스테롤이 들어오고, 내막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단핵구가 같이 따라 들어옵니다. 단핵구가 따라 들어오면 이 단핵구가 이 콜레스테롤을 포식을 해요. 포식을 하게 되면은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림을 보이시죠? 이렇게 점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이게 이제 좁아지는 거죠. 이게 동맥경화반, 플라크라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플라크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안정형이 있고 불안정형이 있다는 겁니다. 안정형은 별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불안정형이 문제가, 그게 이제 취약하다, 벌러너벌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취약 동맥경화반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있으면 여러 가지 사건이 잘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왜 잘 생기는 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병동은 이 코어가 지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개사된 코어가 크고 많고요. 두께가 얇아요. 200마이크로미터 미만으로 현미경적으로 보면은 얇고 얇은 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얇으니까 터지기가 쉽겠죠. 파열이 되기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파열이 되면은 심장혈관, 오늘 여러분들 그 개념을 가셔야 되는 게, 경동맥이나 심장동맥은 같다는 걸, 같은 개념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같은 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기가 물론 다르지만 내벽에 생기는 변화는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안정하게 되면은, 이게 결국 터지게 되면은, 심장의 혈관이 터지게 되면 뭐가 되죠? 심근경색증이 되는 거죠. 뇌에 오면은 막히게 되면 뇌경색이 오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정 플라크가 있는 경우가 이게 잘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초음파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걸 발견하면은 치료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고, 안정형이라는 거는 반대 개념입니다. 좀 더 두껍고, 경화반이 두껍고 200마이크로 이상 두껍고, 그 다음에 지질이 코어가 별로 없고, 그런 거니까 좀 안정된 거죠. 안정된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이미 경동맥 협착증 환자들 수술을 하거든요. 경동맥 절제술이라고 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아테렉토라는 거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걸 스페시멘을 받아가지고 760개를 분석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분석을 해봤더니, 이러한 플락이, 불안정한 플락이 있는 환자에게서 의미 있게
이런 신경학적 증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풍이 잘 왔다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특히 중요한 거는 여러분, 특히 중요한 거는 그러한 플라크 내에 출혈이 있다. 아까 에코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에코가 저에코인 게 이게 혈액이거든요. 거기에 플라크 내에 출혈이 있는 거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있으면은 뇌졸중과 간상동맥 질환에 이게 연구를 해봤더니 그 동맥경화반 안에 출혈이 있는 사람은 뇌졸중이 없는 사람에 비해 더 잘하고 또 간상동맥 전혀 관계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경동맥하고 심장, 혈관, 간상동맥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관계가 없잖아요. 경동맥에서 동맥경화반에서 출혈이 있었는데 그런 환자가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더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동맥경화반, 플라크의 취약성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크기라든지 두께라든지 얼마나 좁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구성이 뭐가 되었느냐, 안에 뭐가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이미 MRI를 해가지고도 다 봤습니다. 이게 혈액이 있으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거든요. 이런 환자들이 풍이 잘 왔다는 거예요. 역시 급성으로 뇌길조한 환자들 봤더니 복잡한 플라크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아까 궤양이 있거나 불규칙하거나 출혈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추적 관찰했을 때 재발이 잘 된단 말이에요. 풍이 더 잘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런 환자들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취약하다. 플라크가, 동맥경화반의 플라크가 취약하다는 거는 출혈이 잘 생기고 있고 안에 코어가 풍부하고 막이 얇은 상태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칼슘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 칼슘이 있으면은 요즘 우리가 코로나 CT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칼슘 수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칼슘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어떤 연구에서는 일부 저자들은 칼슘이 많으면은 그런 심뇌혈관 사건이 많이 생기더라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반면에 일부 다른 저자들은 칼슘이 많으면 오히려 더 안정돼 가지고 잘 안 생기더라 하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근데 그 칼슘도 모양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테두리 스키아라고 약간 불규칙하게 테두리만 이렇게 있는 스키아들, 그런 스키아들은 혈관이 누출되거나 플라크 내 출혈과 함께 염증 활동이 있는 플라크를 암시하게 돼. 이거는 좀 안 좋은 불안정 플라크인데 아주 덴산, 단단한 아주 결절성의 스키아는 이게 잘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떨어지지 않는다. 안정성은 오히려 더 플라크를 더 안정화시킨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제가 예를 들면은 40대 흡연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는 뭐 담배 피는 거 물론 위험 요인이지만 다른 거 리스크 팩터 뭐 고지혈증도 없고 당뇨도 혈압도 없는데 심근경색이 와요. 그런 환자들 동맥경화 그 반을 보면은 대개는 그냥 불안정한 게 터져서 오는 거거든요. 스트레스나 이런 것에서 터져서 오는 건데 그런 환자들 스키가 거의 없어요. 없는 반면에 8, 90대 가지고 협심증으로 제가 이제 대학에 있을 때 혈관 조영술을 해보면은 스키가 엄청 많아요. 근데 8, 90대까지 멀쩡하게 잘 살아오신 거예요. 잘 살아오셨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치료를 잘 하시면서 그냥 잘 살아오셨고, 단지 이제 80 넘었으니까 점점 혈관이 조금 좁아졌겠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계단을 올라가면은 가슴이 아프다. 협심증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조영술 해봤더니 스키아는 심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좁아져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스키아가 심하신 분들은 급성 심근경색이 올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오히려 젊고 스트레스가 많고 이렇게 불안정한 플라크가 있는 사람들이 심근경색이 잘 온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어서는 아직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 그림이 이제 얼서레이션에서 여기 플라크거든요. 여기 이제 내막이 경동맥인데 이게 이제 혈관 쪽이고요. 이게 혈관 벽 쪽인데 이 보면 이게 이렇게 쌓여 있죠. 이게 이제 플라크인데 이 플라크가 이렇게 쑥 꺼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항이거든요. 이렇게 초음파를 보면은 여기서 이게 횡단을 보는 거고 이 종단을 보는 건데 이렇게 종단을 보면 이렇게 푹 꺼진 게 보이죠. 내시경도 보면 내시경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동맥 초음파를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보이면 아, 이 사람은 위험하구나.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개양이 있고 불규칙하면은 취약하다는 벌러럽을 하다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는 잘 터지기가 쉽고 출혈이 잘 생기고 여기에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무슨 사건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스타틴을 열심히 먹여야 되겠죠. 예, 열심히 먹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궤양이 있는 경우를 잘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플라크 내에 해모리지가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플라크 때 까맣게 보이는 해모리지가 있으면은 이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플라크 때 이런 경우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이런 환자들은 조금 더 주기적으로 자주 관찰을 해야 돼요. 6개월마다 관찰한다든지 약을 쓰면서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동맥 초음파를 하고 난 뒤에 플라크가 있다, 정상은 전혀 없는데 조금 좁아져 있다, 몇 밀리다 해가지고 저한테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론은 최고의 치료법은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동맥경화반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최고의 치료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동맥경화반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을 막아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게 터졌을 때 혈전을 막아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아스피린이죠. 항혈소판제. 플라빅스 또는 아스피린. 그런 항혈전요법 하는 이 두 가지가 최고의 치료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의학적 치료 방법은 생활습관. 비욘드에서 굉장히 강의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비욘드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많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이제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진료실에서 그 시간 1, 2분, 5분 진료하면서 그걸 다 설명할 수 없는데 비욘드에 오면은 뭐 다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제가 비욘드를 옹호하는데요. 그래서 생활습관 관리하는 거 뭐 비만부터 해서 많이 나오니까 잘 보시면 되고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하고 스타틴을 필요한 약물 치료를 반드시 해서 심혈관 위험에 당뇨가 있으면 당뇨를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이 경동맥 초음파를 왜 해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목표가 뭐냐면 뇌혈관 사건 물론 경동맥 초음파가 있으니까 초음파로 플락이 있으면 뇌경색이 오겠죠. 그걸 막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심혈관 사건 특히 관상동맥 사건과 관련된 사건 위험을 줄이는 거예요. 우리 결국 사망한 거는 관상동맥 질환으로 사망하잖아요. 콩팥이 나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심혈관 위험 인자를 줄이는 방법은 제가 앞에 뭐 고혈압부터 여러 가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금연이 제일 중요합니다. 넘버원 금연. 일단 금연하셔야 돼요. 금연하고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대시부터 여러 가지 다이어트 많습니다. 건강한 식단, 체중 감량, 금주, 당뇨 관리 굉장히 중요해요. 당뇨 관리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플라크 IMT 조금 두꺼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적으로 무조건 스타틴을 먹어야 돼요. 스타틴 치료를 해야 돼요. 지질 강화제를 써야 됩니다. 얼마까지? LDL 콜레스테롤을 70 미만까지 낮춰요. 70 미만까지. 70 미만까지 낮추고 고혈압은 130에 80 환자가 견딜 수 있으면 130까지 고위험으로 낮추는 게 중요하다. 점점 이제 가이드라인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2024 고혈압 진료 지침 가이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동맥 초음파를 해서 경동맥에 질환이 있다 그러면은 협착증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뇌졸중과 동일하게 하이 리스크 고위험군이라는 거예요.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증상이 없더라도 50% 이상 협착이 진행된 경우에는 심혈관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서 LDL은 여러분 이제 설명 많이 들었을 겁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70 미만 거리 고입니다. 거리 고 기저치보다 50% 이상 감소시키고 만약 200 콜레스테롤 200이었으면 50% 100까지 이하까지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거리 고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스타틴을 치료했을 때 선생님 진짜 이게 좋아지나요? 좋아집니다. 그걸 이제 동맥경화반이 아까 이렇게 두꺼워져
이렇게 이게 내강이고 이게 동맥경화반인데 이렇게 두꺼워졌던 동맥경화반이 리피드 코어가 많고 얇죠. 얇았던 게 이게 뭐라 그랬죠? 아까 치약 불안정 플라크라 그랬죠. 이런 불안정 플라크가 어떻게 변해요? 스타틴을 계속 잘 먹으면은 이 플라크가 작아져요. 이 안에 콜레스테롤 다 빠져나갔죠. 작아지면서 대신에 벽이 두꺼워지니까 터질 연료가 없겠죠. 동맥경화반 위에 플라크, 콜레스테롤 위에 덮고 있는 경화반이 두꺼워진단 말이에요. 두꺼워져서 안정화가 된단 말이에요. 스타틴을 쓰면은. 실제로 경동맥 초음파를 해보면은 이 환자는 55세 환자인데 스타틴을 쓰고 나서 1년 간격으로 초음파를 쭉 관찰해서 이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플락이 많았어요. 이렇게 많았는데 2년 뒤에 어떻게 됐어요? 납작해졌죠. 이렇게 변한다니까요. 이렇게 좋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약을 쓰면서 우리가 경동맥 초음파를 해보면은 이렇게 플락이 리그레션 되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왜 콜레스테롤을 먹어야 되냐? 왜 스타틴을 써야 되냐? 많은 질문들 하시는데 여기 이 슬라이드에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일단은 혈관이 우리가 장수의 비결은 혈관의 내막을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고혈압은 중막이에요. 네? 내막을 튼튼하게 하는 거는 결국은 콜레스테롤 약밖에 없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약밖에, 스타틴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항혈소판제를 쓰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직접적으로 여기에 플락이 있고 기항이 있고 얼서레이션이 있고 출혈이 있으면은 이놈이 혈소판에 붙어가지고 떨어져 나가겠죠. 그걸 막아주려면 혈소판이 못 붙게 하는 게 항혈소판제잖아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쓰는 거예요. 아스피린 못 먹는 사람들은 플라빅스라는 약이 있습니다. 플라빅스, 클로피도그렐이라고 그러죠. 그 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써서 일단은 경동맥 초음파로 발견된 플락을 이거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뇌졸중을 막아주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있다는 거는 이미 경동맥에 여기 있다는 거는 심장의 간상동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신동맥, 대동맥에 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막아줘? 이것도 역시 똑같은 치료예요. 똑같은 치료. 경동맥에 병이 있을 때 하는 치료와 여기 있을 때 간상동맥에 있을 때 하는 치료가 다르지 않다는 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계속 강조합니다. 여기에 있으면 이게 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치료하면 이것도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심혈관 유혈환, 결국 우리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데 이걸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우리가 출혈 위험이 낮을 경우에는 정상이 없더라도 협착이 50% 이상이 있으면은 단일 항혈소판제를 써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고, 만약에 그냥 아무 협착도 없고 그냥 IMT만 두꺼워졌다, 그럴 때 아스피린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되는데 이 사람이 다른 위험 요인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동반을 고려해서 의사가 판단해서 이 사람은 뭐 부작용하고 출혈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써야 되겠다 하면 쓰는 거고, 그거는 이제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해하실 때 50% 이상의 협착이 있으면은 무조건 아스피린을 먹는 거고요. 아스피린 플라빅스를 먹는 거고, 그 이하 그냥 뭐 제일 많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그냥 조금 두껍다, 몇 미리 두껍다, 플라크 조금 있다, 그런 분들은 아스피린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안 써도 되는데 이분이 만약에 여러 가지 다른 동반된 풍이 한번 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동반된 질환이 있으면 반드시 써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동맥 초음파 후에 최적의 치료법을 잘 이해를 하시려면은 결국은 심장대사의학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부 비만,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대사조각이라고 근간을 뿌리를 두고 거기에 여러 가지 나무에서 열매들이 생기죠. 쓰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건 하나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열매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는 거. 동시다발적으로 고혈압만 달랑 있는 게 여러 개가 같이 온다는 거. 동시다발적으로 생기고 그로 인해서 동반되는 질환들, 제일 중요한 게 뇌졸중과 협심증, 심근경색이죠, 그죠? 또 콩팥, 신장 질환도 이제 대사 질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저 진료 왔는데요. 콜레스테롤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 환자가 협심증이 있는지 또는 뇌졸중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리스크, 다른 원인들을 찾아보면 당뇨가 있는지 고혈압이 있는지 통합적인 포괄적인 진료를 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임상순환기 학회에서도 21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그 연구회를, 심장대사 연구회를 만들어서 논문도 발표하고 서로 이제 리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모임을 매달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심하게 좁아져가지고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되는 거나 스텐트를 해야 되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협착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적응증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연구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얼마 몇 프로 할까 막 논란이 많았는데 현재까지 정리를 해드리면은 정상이 있는 경동맥 협착증 환자는 70%가 넘으면은 뭔가를 해줘야 된다. 스텐트를 넣든 내막 절제술을 하든 엔도 아테렉tom이라 그러거든요. 내막을 잘라내든 수술을 하든 스텐트를 자골 동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퇴 동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스텐트를 넣는 거 있죠. 스텐트를 넣거나 그런 걸 하게 된다는 거고 만약에 그 두 개를 어떻게 뭐 스텐트를 할 것인가 이걸 할 거는 이제 의사가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상이 있는데 50%가 이상으로 좁다. 그러면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정상이 없는데 60%면은 그것도 역시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보시면 되고. 그러면 경동맥 초음파를 한번 했는데 언제 몇 년마다 하는 게 좋습니까? 질문 많이 하시죠. 그래서 만약에 플라크만 있고 IMT만 조금 두꺼운데 1년 이상 추적, 1년마다 매번 하는 거는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플라크가 불안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안정 플라크가 있다. 얼스레이션이 있다. 안에 해머리지 있다. 이런 경우는 6개월마다, 1년마다 주기적으로 해야죠. 약을 쓰면서 아까 제가 환자 케이스를 보여줬잖아요. 이게 점점 좋아지는지 안정화가 되는지 두꺼워지는지 뭐 그런 거를 이제 쭉 보는 게 좋기 때문에 1년, 6개월마다 하는 게 좋고요. 50% 미만인 게 1, 2년 간격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직까지 데이터가 부족하다. 논문 데이터가 이걸 했더니 뭐 좋더라. 여러 가지 비용 대비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 건 아직 부족하지만 만약에 이제 플라크가 불안정할 때는 6개월, 1년마다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대신 만약에 70% 이상 좁아져 있다. 그럴 때는 6개월마다 매번 하는 거고요. 50% 이상이면은 매년 추적하고 수술을 했을 때는 스텐트를 넣거나 경동맥 내막 절제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1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빨리 주기적으로 팔로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요약을 해드리면요. 결국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검진해서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고 나서 뭔가 발견됐다, 두껍다, 플라크가 있다. 그럴 때 뭘 해야 될까? 우선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심혈관 위험 요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당뇨가 있나? 당이 높나? 고혈압이 있나? 콜레스테롤이 높나? 담배를 피나? 체중이 비만한가? 가족력이 있는가? 그런 거 이제 따져보는 거죠. 따져봐서 일단 그 위험 요인이 있으면은 본인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거부터 일단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최고의 치료입니다. 최고의 치료고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스타틴. 스타틴만 유일하게 동맥경화반을 안정화시킨다. 아까 사진 보여줬잖아요. 그림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타틴을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50% 이상 협착이 있거나 그 다음에 플라크가 얼스레이션, 궤양이 있거나 출혈이 있거나 불안정할 때는 아스피린을 쓰는 게 좋습니다. 아스피린을 쓰는 게 좋고 흡혈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금연을 하셔야 되고 규칙적인 운동, 대시 다이어트, 체중 감량, 금주, 당뇨 관리, 그 다음에 LDL 70 미만 아까 말씀드렸고 고혈압은 130에 80 그렇게 하셔야 되고 50% 이상 정상이 없는 경동맥 협착증 환자는 건기증이 없는 한 아스피린 항혈소판제를 써야 된다는 거고 70% 이상이 있고 정상이 있으면은 그때는 뭔가를 해줘야 된다. 경동맥 내막 절제술이나 스텐트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동맥 초음파를 많이들 하고 계신데 오늘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경동맥 초음파는 경동맥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동맥을 봐서 우리 몸에 있는 전신의 혈관, 간상동맥, 대동맥, 신동맥,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에는 혈관이 안 가는 데가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잖아요. 혈관이 다 가는데 그 혈관을 우리가 일일이 다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간상동맥을 보려면 조영수를 해야 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할 수가 없는데 난인베시브하고 비침습술을 제일 간단하게 딱 갖다 대면 보이잖아요. 제가 그 강의한 50만 넘어간 제 뷰 유튜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제가 설명했지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간단하게 대면은 볼 수 있고 혈관이 크고 피부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잘 보이죠.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뭔가 동맥경화반이 있다. 그러면은 이때는 여러분들 이미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이제부터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겠다. 칼슘 스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강의들 많이 하시지만 칼슘 스코어도 있다는 것 자체를 알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이 관리를 하잖아요. 내가 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콜레스테롤 약도 역시 먹고 혈압도 더 관리하고 당뇨도 더 관리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동맥 초음파 칼슘 스코어, CT 칼슘 스캔에서 CT 스코어 얼마라는 거 마찬가지. 이게 다 똑같은 거. 그게 카디오 메타볼릭 메디신이라는 거예요. 심장 대사 의학이라는 거예요. 이제 미래의학은 1차 의료는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 돼요. 심장 대사학으로. 필수 의료 하지만 필수 의료 어떤 상황에서 뭐 그런 얘기 자세히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1차 의료에서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동맥 초음파, 경동맥만 보는 게 아닌 거 여러분 반드시 이해하시고 거기에 따른 뭔가가 있으면은 일단 본인이 병원에 가기 전에 본인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뭐가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으면은 그거는 이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스타틴 요즘 약이 얼마나 좋습니까? 20, 30까지 떨어뜨리는 약들이 나오고 있죠. 이제는 뭐 1년에 두세 번만 주사 맞아도 콜레스테롤 촥촥 떨어뜨리는 약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진짜 100세 시대가 올 겁니다. 네.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그러면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질문 한 몇 가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력도 있고 당뇨병도 있는 55세 남성 당뇨 콜레스테롤 혈압약 복용 중입니다. 칼슘 스코어는 49가 나왔습니다. 칼슘 스코어가 300 이상이 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칼슘 스코어가 300 이상이 되면 일단은 지금 이제 현재 당뇨 콜레스테롤 혈압약 3고가 다 있으시네요. 그죠? 그래서 칼슘 스코어가 아마 300이 나왔을 겁니다. 나왔을 건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당뇨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콜레스테롤 LDL을 적어도 이분 같은 경우 50 이하로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0 이하로. 더 고위험군을 생각하고 50 이하로 낮추고요. 혈압도 조금 더 130, 80 이하로 더 스트릭트하게 낮추는 게 좋겠습니다. 당뇨도 A1C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6.5 이하로 더 낮추는 게 더 중요하고요. 여기다가 이분 같은 경우는 55세신데 아스피린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00 우리가 100 칼슘 수가 100 이상이 되면은 아스피린을 써야 안 써야 논란도 있긴 하지만 아스피린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있고 3고가 있으시니까요. 어머니 남동생이 스텐트 수술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가족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특히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됐을 거로 믿습니다. 믿는데 이게 본인이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의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연세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면은 스텐트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열심히 약 드시고 3고를 잘 관리하시면 오늘 나왔잖아요. 심혈관 위험 요인을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고 아버지께서 뇌경색, 협심증 등 혈관 질환이 심합니다. 저는 몇 년마다 경동맥 초음파를 받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1년 먼저 우선 해보시고요. 처음 두꺼워져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플라크의 모양에 따라서 플라크가 조금 불안정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되게 6개월 이내로 추적하는 게 좋고요. 매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년 하실 필요가 두껍지 않고 IMC도 그렇게 두껍지 않다 그러면은 매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2년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건 좋은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결론이 난 건 없습니다. 이게 몇 년에 해라 금관을 내는 게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직 연구가 덜 됐기 때문에. 자,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30년 정도 앓고 있고요. 30년 정도. 3년 전에 동맥경화가 있다고 초음파에 나왔습니다. 두께가 2, 이 정도 된다. 추적 검사만 하고 특별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거 좋습니다. 추적 검사만 하고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 2mm 정도 두껍다 그러면은 이미 플락이 있는 거니까 스타틴을 써야죠. 고지혈증 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63세 2월 건강종합검진에서 오른쪽 경동맥이 약간 두꺼워지다 했는데 치료를 해야 될 것, 치료를 해야죠.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생활습관 개선, 심혈관 위험 인자가 있는지 따져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스타틴을 쓰는 게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LDL이 아까 말씀드린 70 이하가 높으면은 쓰는 게 좋습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도 경동맥 초음파를 예방 목적으로 내까지 검사해 주실까요? 경동맥 초음파는 병변이 없으면 보험이 안 됩니다. 지금은 심장 초음파는 이제 21년 부터 보험이 되죠. 보험이 되지만 경동맥 초음파는 아직 보험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병변이 있을 경우에 협착에 있어서 만약에 수술해서 빨려받는 그럴 경우에 보험이 되는 건데 당뇨병은 뭐 본인 검진 목적으로는 충분히 다 해주죠. 네. 우측 분지에 1.2mm, 1.2mm면 사실은 약간 이제, 우리가 1mm 이상이면은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1.5mm 이상이면 플라크인데 2.2mm면은 그 선생님한테 가셔가지고 이게 모양이 어떤지를 한번 여쭤보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판단해가지고 뭐 너무 깨끗하고 그러면은 콜레스테롤이 만약 레벨이 어떤지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스타틴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300이라고 약 처방한 지가 3개월이 되었습니다. 리바로를 처방해 주셨는데 스타틴하고 다른 약으로 리바로도 스타틴입니다. 스타틴 계열 중에 하나고요. 만약에 3개월 됐으면 아마 다시 혈액 검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만약에 떨어지지 않으면은 요즘 복합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리바로 젯이라는 것도 에제티미브가 굉장히 좋은 약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스타틴이나 약제를 더블링 하는 것보다, 뭐, 리바로 2mm 먹다가 4mm, 뭐, 스타틴 같은 경우 10mm 먹다가, 아트로바 같은 거 먹다가 20을 올리다 40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10mm나 2mm 이런 것보다 거기다 에제티미브를 애드하는 게 같은 효과를 내거든요. 부작용도 줄이고. 그리고 이게 에제티미브는 소장에서 흡수되는 거를,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식사 조절하기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게 여러 가지 다른 효과도 많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에제티미브를 좋아하는데 리바로를 만약에 드시고 계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방문하셔서 혈액 검사를 해보고 콜레스테롤 안 떨어지면은 그런 리바로 제시라는 그런 복합제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네,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은 너무 시간이 토요일 오후고 해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